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 절대 약소국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한국의 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려치우고 내려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애덤 브론트 교수입니다. 지금은 한국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제 삶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운명처럼 다가왔던 순간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 워싱턴 국회 견학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버지니아에서 자랄 때 학교에서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견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어린 학생의 눈에 비친 국회는 웅장하고 경이로운 곳이었죠.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신나게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길, 저는 국회의사당 근처에 자리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발견하고 우뚝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공원에 늘어서 있던 병사들의 동상들은 그 어떤 것보다 제 시선을 끌었어요. 판초를 입고 철모를 쓴 채 커다란 총을 들고 있는 그들은 추운 겨울 전장 속에서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저는 동상 앞에서 멈춰서서 한참 동안 그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왜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요? 선생님께선 제게 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군인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 낯선 나라에서 싸웠던 멋진 군인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그 나라는 얼마나 멋진 곳일까? 그날 이후 한국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도 저는 한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전쟁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그들의 역사에 대해 들어보았어요. 친구 부모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들의 역사는 참으로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함께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88 올림픽 때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며 제가 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깊어졌고 마침내 대학에서는 아시아학과 국제관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며 인생의 방향을 한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날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동상을 마주했던 순간이 저를 국제정치학자로 이끈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제 방 벽에는 한국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또 책상 위엔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친구들은 저를 보고 종종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애덤, 왜 너는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는 거야? 그냥 역사가 좋아서? 그때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단순히 역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역경과 극복의 이야기가 너무도 멋지고 감동적이기 때문이야.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께서 한국 전쟁에 대한 수업을 하셨던 어느 날 저는 당시 수업 자료로는 부족했던 내용까지 스스로 조사해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실에 있던 친구들과 선생님마저 제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하셨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대해 깊이 알고자 했던 노력을 주변에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 한국에 대한 열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역사와 국제 정치를 전공하며 저는 한국에 관한 논문과 보고서로 가득한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졸업 논문의 주제 역시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 과정이었죠. 한국이 어떻게 수십 년 만에 식민지의 고통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성장했는지를 분석하며 논문을 쓰면서 여러 번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교수가 된 지금도 제가 연구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사진은 바로 그날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찍은 참전 용사 동상의 모습입니다. 한국 전쟁의 참혹한 전장의 모습을 하고 묵묵히 서 있던 그들의 희생과 정신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며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단지 운이 좋아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놀라운 저력과 잠재력은 세계 그 어떤 강대국도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관계학 컨퍼런스 때문이었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제대로 눈을 뜨게 된 것은 서울에서 만난 한 유명한 외교학자 덕분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뒤 있었던 만찬 자리에서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애덤 교수님, 한국의 힘은 경제력이나 문화적 파급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은 한국이 처한 이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를 이해할 때 비로소 보이죠. 그의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가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자주 인용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정학은 운명이다. 대한민국은 마치 이 문장을 그대로 현실화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네 나라, 바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익이 서로 겹치는 교차로에 정확히 놓여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진 러시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과는 역사적으로 깊고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도 상호 의존적이죠. 동쪽으로는 역사적 앙숙이지만 경제적 협력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일본이 있으며 태평양을 건너 동쪽 너머로 가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 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이 서로의 힘과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지나쳐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과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위치 때문에 한국은 어느 한 국가의 완전한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됐죠. 오히려 강대국들은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면서도 한국의 균형적인 외교 때문에 결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한국의 유명 외교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균형점입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는 아시아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고 중국 역시 한국 없이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일본 또한 안보적,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무시할 수 없죠. 러시아는 동아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저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 불안정한 지정학적 위치를 오히려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바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위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국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의 대화를 통해 더욱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초강대국들조차 쉽게 흔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정학적 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고려시대부터 한반도는 이미 강력한 외세들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북방에서는 여진과 거란, 몽골 같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들이 수시로 한반도를 위협했죠. 고려는 이런 위협에 맞서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적 협상과 문화적 포용 전략으로 생존했습니다. 특히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완강히 저항하면서도 때로는 전략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취하며 민족과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당시 고려가 끝내 몽골에 복속된 상황에서도 자주성을 완전히 잃지 않고 외교를 통해 민족 정체성을 유지했던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전략적 생존 방식은 이어졌습니다. 특히 명나라와 청나라 두 거대한 중국 왕조 사이에서 조선은 끊임없이 균형 외교를 펼쳤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명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나라와 명나라의 교체기에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균형감을 유지하며 조선의 독자적 생존을 확보했죠. 제가 만난 한 역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외교 DNA는 바로 고려와 조선시대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 시절부터 이미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외교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득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기록된 외교 문서를 보면 주변 강대국들과의 미묘한 외교적 긴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작은 국가가 큰 국가를 상대할 때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가 명확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주변국들의 갈등을 교묘히 이용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약함을 전략적으로 드러내면서 강대국들의 견제를 피해 나가는 모습은 마치 현대 한국 외교의 원형을 보는 듯 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처럼 성공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현대의 정치인들이 뛰어나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들의 외교 전략은 이미 1000년 전부터 고려와 조선시대에 시작된 오랜 역사적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한국을 끊임없이 시험할 때마다 한국은 그 시험을 극복해왔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주변 강대국들조차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 비밀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적 지혜를 배우고 나서 저는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대한 제 연구를 발표할 날이 왔습니다. 컨퍼런스장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학자들과 외교 전문가들로 가득했죠.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청중을 향해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 절대 약소국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한국의 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저의 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그 순간 갑자기 일본에서 온 한 원로 학자가 격하게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때려치우고 내려가. 한국은 약소국일 뿐이야. 장내가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침착히 마이크를 잡고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약소국이었다고요? 오히려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전역을 장악했고, 그 힘 앞에 중국의 금나라와 남송,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이슬람 제국들, 동유럽의 러시아 공국들과 폴란드, 헝가리까지 굴복시켰습니다. 유럽은 몽골군이 오자 공포에 휩싸였고, 아랍 세계의 중심인 바그다드마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막강했던 몽골 제국 앞에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항전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였습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고 청중들의 시선은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고려 침략은 3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몽골은 고려를 쉽게 점령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백성들과 지도층이 하나가 되어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몽골과의 전쟁에서 고려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몽골 제국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학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려는 몽골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몽골이 동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마저 무릎 꿇었던 시대였는데도 말이죠. 그 어떤 강력한 국가들도 견디지 못한 공격을 고려가 30년 동안 버텨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한국인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외교 전략 때문입니다. 당시 고려는 군사적 저항뿐 아니라 외교적 협상을 통해 몽골과의 관계에서도 최대한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켜냈습니다. 몽골은 결국 고려의 완전한 굴복을 얻지 못했고 그 결과 고려는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학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약소국이 아니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한국은 가장 강력한 제국조차도 쉽게 꺾을 수 없는 나라였고 현대에도 그 전략적 유연성과 저항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도 한국을 결코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고려가 한반도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그 다음 차례는 아마도 일본이었겠죠?
저의 발언이 끝나자 강연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어서 더욱 확실한 두 번째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결코 약소국이 아니라는 두 번째 강력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지심체요절, 흔히 줄여서 직지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청중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주목했습니다. 직지는 1377년 고려시대 청주 흥덕사에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사용해 인쇄된 책입니다. 이는 구텐베르크 성경보다도 무려 78년이나 앞선 것이며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 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직지가 왜 중요하냐면 단지 세계 최초라는 상징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직지는 당시 고려가 얼마나 뛰어난 과학기술과 문화를 보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시대 유럽에서는 필사본을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이 전부였고 중국은 목판 인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고려는 이미 금속 활자를 이용한 혁신적 인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일본 학자를 똑바로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혁신은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문화적, 기술적 자주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고려인의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 어떤 외세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창의력을 보여준 것이죠.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저의 발표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려의 강력한 저항 정신과 직지가 보여준 문화적 우수성이 합쳐져 한국의 진정한 힘을 더욱 뚜렷이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결코 약소국이 아닙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계사를 선도하는 창의력과 혁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자 했던 숨겨진 한국의 힘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마침내 강연장 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학자는 완전히 말을 잃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진짜 위상이 세계에 충분히 전달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참석자가 다가와 저의 발표에 대해 감사와 찬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덤 교수님,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한국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워싱턴 국회 견학에서 본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모습에서 시작된 용사들의 모습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큰 결실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끼어 살아남는 데 급급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경제적 문화적 강국으로서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조차도 결코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이 가진 탁월한 외교적 균형, 감각과 창의적 혁신성, 그리고 강인한 국민성 때문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과거의 고려, 조선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 힘은 외세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민족의 저력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을 가졌는지 전 세계에 알리는 연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 여정을 꼭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